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들은 곡 같은 경우엔 도펠갱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도펠갱어와 그다음에 또 다른 작품 무아래 두 곡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여러분 도펠갱어라는 개념을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낯선 단어는 아니죠. 이 도펠갱어라고 하는 그 독일어 단어는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에서 이제 도플갱어라는 말로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누구랑 똑 닮은 사람, 누구의 도플갱어,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연예 기사란에. 그런데 이 도펠갱어라고 하는 이제 어원은 도펠이라고 하는 영어의 더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중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갱어는 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밖에 존재하는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보통 도펠갱어라는 개념으로 독일어 민화나 아니면 독일 소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꼭 비단 음악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문학이나 그림이나 이런 요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광해라는 영화가 있었죠, 여러분. 광해에서 이병헌이 이제 광해군 역을 맡는데 그 광해군이 병으로 이제 국정을 돌볼 수 없게 되자 이병헌과 똑같은 광해랑 똑같이 생긴 어떤 광대를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국사를 이끌게 하죠. 그랬을 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도펠갱어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나타나는 도펠갱어는 3인칭적으로 이제 나 밖에서 존재하는 도펠갱어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도펠갱어라는 그 어떤 현상을 정신 분석학적이나 아니면 신경 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열된 자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 밖에서 존재하는 어떤 제3인칭적 어떤 객체적 존재가 아니라 분열된 자아로서 네, 결과적으로는 1인칭인 거죠. 그리고 그 도펠갱어라는 그 대상이 2인칭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 나라는 존재는 내가 볼 수 없잖아요. 항상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아까도 곡에서도 이제 저 거울이라는 이제 소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모습을 볼 수가 온전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거울 속에 이제 비친 자기 자신을 이제 대상화해서 한 번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참 너 많이 늙었다 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같이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뭐 샤워를 하고 나와서 혹은 꽃단장을 하고 나와서 딱 보면서 아 참 너 괜찮네, 예쁘네, 뭐 잘생겼네 이렇게 자기 약간 그 의인화시켜서 어떤 이인칭적으로 한번 입 밖으로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제 2인칭적으로 나타난 이제 도펠갱어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인칭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2인칭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광해 같은 경우에 제 3자로서 네, 존재할 수도 있고요. 2인칭적으로 또 도펠갱어를 만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문학 작품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영국 작가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도리언 그레이는 꽃미남입니다. 꽃미남이고 이제 사교계에 이제 데뷔하게 되는데요. 그 예쁜 외모와 그다음에 현란한 말솜씨로 이제 곧 사교계의 총화가 되는데요. 그 당시 무렵에 이제 바젤이라는 화가가 이 꽃미남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선물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교계에 데뷔해서 굉장히 방탕하고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서 나이가 들고 좀 시간이 흘러서 점점 영혼은 타락해 가는데 이 사람은 외모는 항상 그대로인 거예요. 멀쩡하게 항상 20대 그 꽃다운 미모를 간직하고 있고 대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그 초상화가 대신 늙어가고 추해져가고 그 영혼의 타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아주 흉한 몰골로 변해갑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은 이 초상화의 존재를 잘 알고 있는 그 화가 아까 초상화를 그려줬던 화가까지 살해하고요. 살인으로까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느 날 분노에 가득 차서 이 초상화를 칼로 찌르게 됩니다. 칼로 찌르고 이제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는 그 초상화가 나이 먹어서 그 추한 몰골로 변해갔었던 그 초상화의 몰골로 다시 돌아와 있는 실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그 다음에 다시 20대의 꽃다운 도리언 그레이의 그 초상을 그렸었던
그 최초의 형태로 아름다운 형태로 되돌아가 있는 그런 어떤 도리언 그레이의 그 초상화, 그렇게 두 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소설은 막이 내리죠. 이런 경우에는 또 2인칭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도펠갱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도펠갱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화나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누구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대부분 여기 작곡가 학생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슈베르트 가곡에 도펠갱어가 있죠. 네, 그 도펠갱어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겠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또 낯설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서 한번 곡을 플레이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조는 G 마이너가 아니라 B 마이너예요. 근데 이 곡은 지금 G 마이너로 재생이 되는데요. 하지만 오리지널 조로 재현이 되고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엔 4개의 코드로 전주가 시작합니다. Da steht auch ein Mensch und starrt in die Höhe und ringt die Hände vor Schmerzensgewalt. Graust es, wenn ich sein Antlitz sehe. Der Mond zeigt mir meine eigene Gestalt. Du Doppelgänger, du bleicher Geselle, was äffst du nach mein Liebesleid, das mich gequält auf dieser Stelle? So manche Nacht in alter Zeit.
아주 특이한 곡이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으시시하죠, 곡이. 실제로 도펠갱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독일 뭐 호러물이나 아니면은 또 추리소설 이런 데서 흔히 많이 차용되는 그런 개념이죠. 네, 이게 이제 원 B 마이너로 악보화되어 있는 그런 악보인데요. 지금 이거는 하울링을 좀 줄여주세요. 네,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 그 반주부의 내용을 여러분 이 곡의 특징을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죠. 이 곡 같은 경우엔 계속 어떤 특정 그 리듬 패턴이 리듬 패턴이 아니라 화성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어떤 기본 구조 단위로. 그리고 그 위에서 성악 선율은 계속 다른 선율을 계속 전개시켜 나갑니다. 이런 형태의 그 형식을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죠? 연속적 변주곡으로서 파사칼리아 혹은 샤콘느라고 배운 바로크 양식의 그런 변주곡이죠. 한번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곡은 성악 장르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파사칼리아로 분류되는 그런 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성 구조 안에서 계속 변주가 되는데 파사칼리아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기본 베이스 선율 위에서의 그런 변주이고 샤콘느라고 하는 것도 어떤 화성 조직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화성 조직 안에서의 변주죠. 이 경우는 이제 화성체로 보이는데 왜 파사칼리아라고 하는지 여러분 잠깐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제가 이 화성 구조를 어떻게 이제 전개해 나갔나 이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처음에 이 유명한 네 개의 코드가 이제 제시됩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아까 들으신 그 도펠갱어라고 하는 제 작품에서의 거의 90%가 넘는 소재가 전부 이 네 마디에서 파생했습니다. 다른 요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작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저의 그 슈베르트의 이 작품에 대한 오마주죠. 존경과 애정을 닮아서 제가 사용하는 재료들을 전부 이 곡에서 전부 추출해서 사용했고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현대음악씬에서 누구죠? 블레이즈가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인 이제 메시앙의 음가와 강도의 모드에서 나오는 음열을 그대로 차용해서 자기 작품의 주요 소재로 삼았었던 그 똑같은 음열을 그런 거랑 비슷한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에 이 네 개의 코드를 아주 음산하게 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곡이 시작을 합니다. 그 네 개의 코드가 다시 반복되고 거기서 이제 네 마디의 이 그 프레이즈가 더 붙죠. 그리고 나서 연속적 변주곡의 특징은 그 자체로 화음을 완전 종지로 정격 종지로 닫지를 않고 그 다음에 반종지로 열어놓고 그 다음 프레이즈를 이제 불려드리죠.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또 한 가지 이 기본 단위가 되는 8마디의 화성 진행의 그 특징은 뭐냐면 화성이 이렇게 발을 질질 끄듯이 이렇게 경쾌하게 이렇게 산뜻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음산하게 발을 질질 끌면서 베이스라인 보세요. 시라레도 그다음 시라다 그다음 마지막에 오도 기본 위치로 끝나면은 그다음에 너무 산뜻하게 그다음 프레이즈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5도 3, 4로 발을 질질 끌면서 또 그다음 프레이즈를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선율 패턴의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게 선율이 이게 예쁩니까? 거진 한음을 가지고 랩을 하고 있죠. 랩을 거의 레시타티브적으로 계속 낭송조로 계속 읊조리고 있죠. 선율적으로 별로 예쁘지가 이걸 그래서 제가 낭송조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원곡이 B 마이너의 도미넌트 음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기능 화성에서의 그 타닉 도미넌트로서의 도미넌트라기보다는 어떤 그 선법 음악에서 여러분 그레고리안 찬트나 뭐 도리아 리디아 그런 선법적 재료들 다 배우셨죠. 대입법에서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선법 음악에서 그레고리안 찬트에서 그 맞춤음이라고 하는 그 피날리스라고 하는 그 존재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의 빈도수로 등장하는 게 이 낭송음. 그것도 이름으로는 전부 다 도미넌트인데요. 그 낭송음으로서의 훨씬 걸려 있는 혹시 텐션을 주는 선율에 텐션을 주는 그런 음으로서의 도미넌트적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F샵 위주로 선율이 거진 읊조리다가 내용은 어떠냐면요. 슈틸 이스트 디나흐 밤은 고요하고 그 다음이 갓세가 이제 여러분 악보 잘 안 보이시죠? 대강 그 뜻만 그냥
대략적인 뜻은 그 거리는 조용하다. 이제 이 상황이 시작되는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죠. 그다음에 in diesem Haus, 이 집에는 폰테 마인샤츠, 내 사랑하는 그녀가 살았었다. 연인이 살았었다. 왜 그녀라고 표현 안 하면 이게 나중에 화자가 남자라는 게 그러니까 밝혀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이즈가 끝나요. 간주. 그다음은 그 다음 프레이즈도 여전히 그 아까 얘기했었던 8마디 단위의 그 화음, 그 기존 골격이 되는 그 화음 구조 안에서 조금 내용이 좀 보충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차갑죠. 진행 자체가 별다른 어떤 드라마틱한 것도 없고 어떤 함톨의 한 점의 그런 감정적인 동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Sie hat schon längst die Stadt verlassen인가? 하여튼 그녀는 최종적으로 이 도시를 떠났다. 이사를 갔나 봐요. 그리고 doch steht noch das Haus. 하지만 그녀가 살았던 그 집은 그대로 있다. 그다음 auf demselben 같은 장소, 같은 광장에 이제 그 집은 여전히 있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처음에 제시했었던 그 정조 그대로 흐르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디음으로 시작을 하죠. F샵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시의 내용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객관적인 사건의 진술이라고 한다면 그 영화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그 주인공을 먼 경치랑 배경이랑 같이 먼 그 롱숏으로 이렇게 보여주다가 점차적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접근해가면서 그 주인공의 심리적 상태나 아니면 정신적 상태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내려고 하는 그 카메라, 점점 근접해가는 그 카메라의 그런 카메라 워크도 연상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변하죠. 그다음에 포코와 포코, 네, 선율도 다디디라 B까지 올라가요. 그러더니 디딘따 F샵까지 지금까지 나왔었던 최고음이죠. 그리고 굉장히 다이내믹도 강해집니다. 크레센도 그러다가 어디까지 스포르잔도.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항상 제가 발을 질질 끌듯이 전형이 그렇기 때문에 5도 3, 4로 끝나기 때문에 종지가 경쾌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뭐가 되나요? 잘 안 보이시죠? 너무 흐리죠? 네. C샵이었던 그 음이 C 내추럴로 변하면서 화음이 뭘로 변하냐면 프렌치로 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음이 도달하죠. 작곡가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어떤 짓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공을 들이는 이러한 변주는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일 때 이 시에서 이 단어가 나한테 너무 중요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작곡가들이 공들여서 그걸 제시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겠네. 네, 여기 부분에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테 노카이멘시, 예, 거기에 한 사람이 서 있다. 한 사람이에요. 아예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은 몰라요. 맨쉬는 사람이죠. 그 조용하고 어두운 밤에 한 사람이 서 있대요. 그 다음에 허공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이렇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대요. 그리고서 링크엔드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근데 비비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뭐에? 슈메르젠스게발. 슈메르젠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제 슈베르트는 가장 강한 그런 악센트를 주고 있는데 그거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관찰되는 그 남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상태인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전히 다시 한번 디크레스는 되면서 그 다음 프레이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어 그라우테스. 이건 뭐냐면 나 무서워 그런 뜻이에요. 나 무서워. 왜 무섭냐면 베니시타인 안트리제. 내가 그 남자의 얼굴을 쳐다봤을 때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Der Mond zeigt mir. 그 다른 나한테 보여주는데 그 보여준 모습이 바로 나였던 거, 내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도펠갱어가 되는 거고, 마인 아이게네 게슈탈트는 나의 마이 온 그 페이스라는 거죠. 내 얼굴, 나의 고유한 그 얼굴을 봤을 때 그 게슈탈트라고 하는 단어에 또 굉장한 다이내믹이 부여가 되죠. 포르티시시시모. 아까 프렌치가 제시했었던 네, 같은 강도의 다이내믹이네요. 거기 이번에는 프렌치가 뭘로 변하냐면 저먼으로 변해서 또 이 곡의 이제 최고음이 클라이막스인 G음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음악은 또 급변해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앞에서 제시됐었던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됐었던 그 화성 패시지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변해요. 어떻게? 아출레란도 됩니다. 크레센도 되고 감정이 굉장히 말하는 화자가 화가 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두 도펠갱어. 야, 또 이 도펠갱어야. 두는 유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아까 제3자적으로 관찰됐었던 그 도펠갱어를 이인칭화해서 너라고 하는 대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두 도펠갱어야. 두 뭐야? 블라히어 게젤. 이 창백한 녀석아. 그리고 파세프트 나의 리베슬라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또 크게 제시가 되겠죠. 리베슬라이트는 사랑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자가 어떤 상태에서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 도펠갱어가 자기를 이제 앱스두는 뭐냐면은 나를 뭘 따라하고 있느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애가 막 고통에 괴로워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자기를 따라하면서 조롱하고 있다고 이 사람을 느끼는 거예요. 약간 신경 분석학적으로 그 신경 생리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볼 만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나를 괴롭혔었던 그 리베슬라이트 이 장소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그 분노를 표현하는 이 부분에 이제 화성 구조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얌전하게 B 마이너의 1도 코드로 돌아와서 아출레란도 되면서 여기서부터 점차적으로 고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악보가 잘 안 보이시나요? 보실만 하신가요? 네. 여기서 이제 사실 화음을 구성하는 방법이 F샵으로 고정이 돼 있고요. 두 파트는 여기는 옥타브로 이제 오른손 왼손 F샵 고정돼 있고 여기서는 도내추럴, 도샵, 레. 그러니까 화음 자체가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직적으로 울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제시되는 게 아니라 이건 수평적인 반응계 진행을 위해서 그냥 반음씩 상행하고 있는 F샵을 고정음으로 단지 그 상황이에요. 세 겹의 옥타브 중복일 뿐이죠. 근데 화음을 분석한다는 건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죠. 여러분 화성학 시간에 배운 이게 뭐가 됩니까? 패러럴이라고 하는 병진행이죠. 그냥 반응계적인 그런 진행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D샵 마이너. 이게 D샵 마이너 코드인데요. D샵 마이너라고 하는 건 원조인 B 마이너의 이제 메디안트 관계에 있는 메디안트 릴레이션십 그 낭만주의 작곡가들이 즐겨 많이 찾곤 했었던 그런 어떤 전초 과정이죠. 그래서 메디안트조로 전조를 D샵 마이너. 조쪽으로 가깝진 않죠. B 마이너는 샵이 2개고 F샵 마이너는 6개니까 F샵이 아니라 D샵 마이너는. 그래서 여기서 도착을 하고 그동안은 아까 제가 이 화성적 특징이 발을 질질 끌듯이 그렇게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는 D샵 마이너 1도, 5도 다 기본 이치입니다. 1도, 5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왜 나를 이렇게 비웃고 있느냐 하는 분노를 터뜨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이 코드는 점원이죠.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그 점원인데 요거는 이제 서브도미넌트 개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점원이죠. 전조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다시 원조인 B 마이너로. 그래서 1도 4류 F샵을 또 터뜨리면서 점차적으로 여기서는 약간 정조가 앞과는 달라요. 리듬이 굉장히 촘촘하게 배치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속음 위주로 약간 뭐라 그럴까 한풀 꺾인 분노가 살짝 사그라들고 뭔가 한탄과 이제 자기 연민이 약간 섞인 것 같은 그런 선율 라인을 아주 느려지는 그 리듬 패턴과 더불어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 수많은 밤이 날터트 그 오래된 태고로부터의 오래된 그 수많은 밤 동안 나를 괴롭혔었던 그 리베슬라이트에 대한 좀 뭔가 탄식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제시됐었던 그 4개의 코드, 그 유명한 코드가 제시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계속 5도가 왔었잖아요. 5도 3사가 왔었잖아요. 여기에서는 도 내추럴이 옵니다. 이건 정체가 뭐죠, 여러분? 네아폴리탄이죠. 기본 이치 네아폴리탄이죠. 이 네아폴리탄이 누구나 다 기대에 맞지 않았던 그 5도 3사 코드 대신 네아폴리탄이 등장하는데요. 이 네아폴리탄은 제가 전 음악사의 문헌을 통틀어서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네아폴리탄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아폴리탄입니다. 이 코드로 그래서 이 코드를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싹 빠지죠. 그러더니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곡의 이 으슬으슬했었던 그 곡 진행이 너무 이건 1도를 대신하는 1도 기능을 대신하는 사도에 대한 부족함이죠, 여러분. 그다음이 그래서 사도, 사류, 그다음이 아멘 종지로 이제 맞게 되는데요. 이제 종지를 마치게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코드가 또 피카르디입니다. 이게 곡의 분위기가 가당키나 하나요? 이 장사 마음으로 이 해피한 도대체 디샵은 뭐란 말입니까? 네. 그래서 아주 또 이상한 또 종지를 우리한테 선사하는데요. 네, 이제 이 곡이 제 작품에 어떻게 녹아들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4개의 코드라는 거죠. 아까 제가 패러럴이라고 하는 화성 진행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화성을 구성하는 방법이 F샵이 마찬가지로 양손에 이렇게 옥타브로 어떤 단단한 닷처럼 이렇게 이제 정박이 돼 있고요. 그리고선 움직이는 건 단지 이 선율이죠. 아까랑 똑같아요. 세 겹으로 제시되는 옥타브, 3중으로 제시되는 옥타브 유니즌인 거죠. 이건 사실 화성이 수직적 화음에 의한 필요성이라기보다 이 반음 내려가고 그다음에 감사도 올라가고 다시 반음 내려가고 이 또 선율 진행이 훨씬 중요한 화성적으로 형성되는 그때 그 수직적 울림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은 우연적인 그게 더 중요하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게 이게 여러분 이 네 코드를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조라고 느껴지십니까? 비마이너라고 들리긴 하죠, 사실은. 근데 이 코드를 하나하나 뜯어다 보면 다 이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제목이 도펠경 이중에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코드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1도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삼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단삼음인지 장삼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B 메이저 코드인지 B 마이너 코드인지 그 삼음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코드는 어떻습니까? 아, 그거 5도6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코드도 마찬가지로 오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근음이 생략된 3도인지 오음이 생략된 전부 다 화성 구성음이 2개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거 왜 나와? 알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코드도 이게 그냥 들리기엔 소리는 1도 6으로 들려요. 하지만 자세히 정체를 따져보면 이게 3도 오음이 생략된 3도인지 또 근음이 생략된 1도 6인지 또 알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코드도 5도 4륙 같기는 한데 또 결정적인 그 화음의 정체를 규명하는 그 삼음이라는 게 지금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4개의 코드 다 이중적으로 여러 겹의 이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네아폴리탄 코드와 요건 또 이제 제 작품에서 요 네 마디의 이 음소제와 더불어서 또 이제 인테시브하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가 처음에 이 코드를 들으면서 이게 메이저인가 마이너인가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던 거는 여기서 다시 뒤통수를 맞죠. 삼음이 딱 채워졌는데 마지막 코드는 메이저인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이건 B 마이너였어 하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또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피카르디 종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슈베르트 도펠갱어에 대한 그 해석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이 곡에서 이제 저 거울은 왜 세워놨나 그리고 아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들렸던 텍스트들 중에서 이 곡에 또 2개의 중요한 그 뿌리가 있는데 하나는 도펠갱어라는 그런 개념이고 하나는 자화상이라는 대상입니다. 자화상은 여러분들 화가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그리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는 볼 수 없어요. 제가 제 손을 보고 제 배를 보고 보더라도 제 온전한 형태로서의 그 제 모습을 보기 위해선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죠. 항상 거울의 힘을 빌어서 이제 자화상도 그리게 되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이 작품을 썼었던 게 한 30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그 유명한 시 있잖아요.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이같이 생긴 우는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 곡을 통해서 자화상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개념을 또 이 곡에서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이제
근데 자화상이라고 했을 때 또 거울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도 또 어떤 도펠갱어적인 그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요하네스 군프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화가의 작품인데요. 1626년도에 태어난 건 아는데 죽은 해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이 작품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마도 그가 존재했었는지도 모를 그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세 개의 존재가 보이죠. 이 작품에는 아주 어두워서 여러분 거의 보이지 않겠네요. 회상도 때문에. 여기 이제 뒤돌아서 그리고 있어요. 화가가 자기 이제 자화상을 뒤돌아서 그리는데 이 사람은 어둠에 쌓여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 감독이 어떤 대상을 어떤 카메라 앵글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감독의 그 인물에 대한 해석이나 아니면은 말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화가는 그가 하이라이트, 명암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아낼 수 있죠. 이 곡에서 화가 자신, 화가 실체죠. 이 사람은 진짜 화가죠. 이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화가의 관심사는 가장 눈에 띄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대상이죠. 이 대상. 거울에 비친 이거 거울 여러분 지금 화면 해상도 때문에 선명하게 안 보이겠지만 거울이고요. 거울에 비친 이제 화가의 자기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거울에 벗삼아서 이제 그리고 있고 또 그 거울을 보고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실체보다 이 거울에 비친 상과 그다음에 초상화에 그려지는 이 얼굴이 훨씬 더 부각돼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회화론을 살짝만 언급을 하자면 그게 왜냐하면 이따가 저 거울과 여러 가지 곡에 거기서 또 맞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회화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했었던 게 이제 카메라나 아니면은 뭐 사물을 녹화할 수 있는 영상이라는 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재현이었죠. 재현. 실제로 있는 사건을 그림으로 모사해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그 리프리젠테이션, 프레젠트하고 있는 거를 다시 보여주는 거,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회화의 중요한 기능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아마 법원에서는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다음부터.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기술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도 아직도 법원에서는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죠.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 그 풍경을 잡아놓기 위해서 순간을 포착해서 그게 어떤 기존의 19세기까지의 그림의 중요한 거였는데 오늘날엔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화가들의 이제 화풍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추상화되고 재현이라고 하는 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 분야를 사진이 뺏어갔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화가가 그리고자 하고 있는 그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한번 리프리젠테이션된 그 화폭이 있습니다. 자화상을 그릴 때는 한 번에 더 복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고 그 실제의 복제가 회화라고 한다면 이 자화상을 그릴 때는 거울에 비친 상이라고 하는 복제 그리고 그 복제를 다시 복제한 두 번의 복제 과정이 일어납니다. 좀 얘기가 좀 꼬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복제의 복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이게 좀 으스스하지 않나요? 이게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게 이 거울에 비친 상은 만약에 제가 거울을 보고 있다면 그 거울에 있는 대상은 나를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로 떨어져 나온 복제인데 이 복제가 자신의 독립성을 가지고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네,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왜 그 SF 영화에서 AI가 뭐 자의식을 갖게 된다든가 감정을 갖게 된다든가 뭐 얼마 전에 개봉한 이제 리들리 스콧은 아니구나 이번 감독은 드니 블레브의 그 블레이드 러너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리플리컨트 복제된 인간의 어떤 자의식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얘는 분명히 거울에 비친 자기 상인데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어떤 그 주체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 복제가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무서워지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세 개의 이제 층위의 리프리젠테이션 그 프로세스가 일어나는데요. 현실의 화가 원본이죠. 거울에 비친 화가는 이건 복제물입니다. 실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볼록 거울이나 오목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봤을 때 그게 굉장히 왜곡돼서 그건 단지 하나의 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도 복제죠. 그리고 캔버스 위에 초상 또한 그 복제물을 복제한 그런 어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이거는 화가의 자의식을 표현하는 게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이 자화상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화가의 자의식이 아니라 회화라고 하는 자기가 다루고 있는 매체에 대한 회화의 자의식을 표현한 굉장히 이런 걸 메타 회화라고 하죠, 여러분. 메타 회화라고 하는 거는 회화로서 자기 자신을 본성과 미학을 탐구하는 그런 장르를 메타 회화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종류의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 자체를 사고하는 그 메타 소설도 있어요. 메타 소설도 있고 메타 소설로 유명한 거는 몇 년 전에 그것도 개봉한 영화인데 여러분 어톤먼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키라 나이틀리랑 누구지 그 남자? 제임스 맥어보이가 출연했었던 그런데요. 그 영화에서는 이제 우리가 끝까지 소설에서도 그렇지만 끝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믿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마지막 인터뷰 당하는 그 소설가의 전부 머릿속에서 일어났었던 소설 중반부부터는 전부 허구였어요. 또 그런 부분도 이제 나레이션이란 나레이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소설의 또 자기 자신의 속성과 그 미학을 고민하는 또 그런 메타 소설, 메타 문학인 거죠. 근데 메타 음악은 없는가? 나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 또 불가능할 것 같지만 왜 음악이라고 하는 게 지시하는 대상도 없고 그리고 뭐 의미하는 그런 것도 없는 순수한 그 소리라고 하는 매개물을 다루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할 거라는 건 알지만 언젠가 한번 메타 뮤직을 한번 써보고 싶다. 메타 음악을 그런 무모한 또 소망을 작곡가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 그림을 볼 때는 우린 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얘는 나에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거울 속에 정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이게 원 버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훨씬 편안하죠. 근데 이건 뭔가 우리를 오싹하게 하는 이 주체로부터 독립된 복제물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자화상을 그리는 세계의 층위에 대한 그리고 이것도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람도 메타 미술을 하는 사람이죠. 메타와 금지된 재현이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것도 거울이 모티브가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자기 뒤통수를 보고 있어요. 현실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기 자신의 모습 그거 중에 제일 보기 힘든 게 뒤통수나 혹은 정수리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죠.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건데 또 비디오 아트를 하는 분의 어떤 해석에 의하면 이거는 마그리트의 어떤 선지적인 뭐냐 이게 비디오 CCTV라고 그러죠. 그 폐쇄 회로를 보는 메커니즘이랑 똑같대요. 그러니까 폐쇄 회로를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거를 바라보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 아니라 스크린이다. 스크린을 예지한 그런 선구자적인 작품이다. 그런 해석도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묘하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를 불안케 하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그 도펠갱어 이것도 도펠갱어죠. 이 그림의 모티브도 도펠갱어적인 관점에 있을 때 이거는 아까 3인칭으로서 어떤 유체 이탈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그런 카메라 워크가 되는 것 같아요. 가위를 눌리면 그렇다면서요. 저는 한 번도 그걸 겪어본 적이 없는데 가위를 눌리면 자기 몸을 떠나서 자기 몸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죠. 또 흡사 그 유체 이탈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인데 도펠갱어의 민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도펠갱어를 한번 만나거나 맞닥뜨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더 무섭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금지된 재현이라고 하는 건데 재현이 금지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의 화가들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화 고유의 기능을 기술, 과학기술과 문명에 뺏겼기 때문에 이제 회화는 이제 그 사진의 그 재현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넘긴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화가의 자의식이 보이는 존재의 고민과 이런 제목만 해도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실체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실체하는 실체가 있는 그 사람이라면 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요하네스 군프의 자화상에서 얘기했었던 복제에 관한 이것도 복제이고 이것도 복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좀 또 장황해지기 쉬울 것 같은데 그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이라는 발터 베냐민의 독일의 문예 네, 또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기술 복제가 횡행하는 시대 예술 작품은 어떤 것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보들리아르, 예, 시뮬라크르, 복제에 관한 그런 또 이론이죠.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를 봤는데요. 여러분 그 프로는 아시죠? 알쓸신잡에서 나만 보나 보네. 네, 거기서 유시민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뭔지 기억이 안 나, 까먹었어요. 어떤 이 제주도에 있는 이 유물 중에서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어느 위인의 손길이 거친 단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홍대 건축가 교수가 반박을 하죠. 아니 산업혁명 이후로 대량 생산이 물건들이 대량 생산이 된 그 다음부터는 아니 그 전에 모든 생산품이 다 그렇다. 수공품들이 그렇죠. 딱 유일무이하게 세상에 존재하는 장인의 손을 거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죠. 그 이제 왜 타이타닉에서 발굴된 그 배에서 발굴된 그 유품 중에는 플라스틱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이제 산업혁명과 이제 도래와 더불어 이제 대량 복제가 가능해지죠.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 사진 뭐 원판만 있으면 뭐 수십 장, 수백 장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 대량 복제 이제 원형은 또 판화 같은 데서도 찾아볼 수 있죠. 판화 같은 건 판이 있고 그거 원본이 없죠. 그냥 이렇게 찍어내는데 물론 찍어내는 퀄리티는 점점 떨어지겠죠. 그 원판이 닳게 되면서 그렇지만 이제 판화도 복제의 연속인 원본이 없는 또 그런 대상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세기 예, 또 유명한 작가들의 앤디 워홀 같은 사람들, 또 마릴린 먼로 시크릿 스크린을 쭉 병렬해 놓죠. 그리고 또 뭐 누구야 마셀 듀샹의 샘 같은 작품, 그냥 변기 하나 사다가 그냥 놓고 작품이라고 우기죠. 기성품, 레디메이드 기성품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캠벨 깡통, 그 백화점 슈퍼에서 살 수 있는 우리로 오뚜기 무슨 깡통 이런 것들 쭉 늘어놓고 이거 예술 작품이다. 복제물, 네, 복제.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태도들을 보게 되면 저는 또 여기서 또 배우는 거는 기술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또 가치가 변하고 이럴 때 이제 예술가들은 어떻게 자기네 실존과 또 나의 예술의 존재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서 또 배웁니다. 몇 년 전에 박찬욱 감독 여러분 아시죠? 그 누구죠? 아가씨를 얼마 전에 김민희랑 찍었고 또 유명한 게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로 가장 유명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감독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그 박찬욱 감독만큼 유명하지 않지만 동생도 굉장히 유명한 설치 미술을 전공했고요. 박찬경이라고 하는 설치 미술가이자 또 굉장히 또 좋은 영화 감독입니다. 이 두 분이서 아이폰 4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뭐 찍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역시 거기 그때 빙긋이 웃었는데요. 역시 박찬욱이구나.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자랐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았는데 저의 그 생각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과 모든 그런 거를 정말 근간부터 뒤흔어 놓은 이렇게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그런 신문물이 없었어요.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자 애증의 대상인데
그 스마트폰이 바꿔놓는. 근데 그게 영화를 찍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더 하겠죠. 옛날에는 무거운 그 필름 카메라를 들고 찍다가 그리고 이제 디지털로 넘어가면 거기서 미학이 또 바뀌죠. 그리고 3D라는 게 발견이 됩니다. 3D를 가장 3D답게 찍은 사람이 그 라이프 오브 파이의 이안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D만이 할 수 있는 3D만의 미학을 쟁취해낸 그런 식으로 매체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고 이러면 또 예술가들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존재 방식과 양식과 사고와 어떤 미학도 같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물며 요즘엔 굉장히 그 작은 정말 경량의 그 초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영화를 찍을 수 있죠. 유명 CF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 바뀌어가는 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는 세대에서 자기의 매체를 고민한다는 것, 아 역시 박찬욱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경험이 들어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G드래곤이 무슨 짓을 했더라? USB를 발매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음원이 들은 것도 아니고 뭐만 들어있대요? 어디 그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액세스가 가능한 무슨 주소만 적혀 있대죠. 그거 보면서 또 그 기사 보면서 또 한참 웃었는데 그것도 또 다른 근데 음악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물성으로 우리가 느끼는 때는 예전에 저 같은 경우 LP부터 시작을 했는데 LP 자켓 거기 그려져 있는 그림 그게 이제 어느 순간 테이프라고 하는 매개의 음악을 담던 시기도 있었죠. 여러분은 본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CD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CD는 그 아날로그적인 소리가 아니라 디지털 1과 0으로 된 이진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차가운 데이터의 세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다트라고 하는 또 매개가 있었어요. 그 매체가 있었어요. 그 다트의 시대, 그다음 LD라고 하는 것도 잠깐 지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MP3 음원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됐죠. 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로서는 그 G드래곤의 그것 이게 과연 그러니까 음반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논쟁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바라봤고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의 그 자기의 생존 방식과 존재 방식을 고민하는 건 지금 갑자기 뜬금없지만 프로젝트 21랜드라고 하는 이 시리즈 전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탄생하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 같이 척박한 그런 현대음악이 아주 살아남기 힘든 그런 척박한 풍토에서 어떻게 어떤 성격의 현대음악을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며 이제 스트리밍과 악보와 뭐 음반과 출판과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경제적인 그거를 창출해서 소비되고 그게 시장 경제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현대 음악 시장 유통의 어떤 플랫폼을 그렇게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두 동료 작곡가와 항상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하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이제 그 감사를 표하고 있는 또 그런 대상이기도 하다는 거를 또 이 자리를 들어서 밝혀드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곡에 쓰였었던 텍스트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 자화상 30 후반의 자화상을 그리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 나이 많을 때 좋아했던 시인이에요. 그랬을 때 뭐 여기 제가 이제 볼드로 처리한 요 부분이 이제 제 곡에서 쓰인 괴로움, 외로움, 그리움. 이게 단어들이 좀 나이브하죠. 또 감상적인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음소 하나만 바꾸면 그렇죠? 괴에서 왜, 괴에서 그러니까 이게 또 시의 또 음악성 또 그런 측면이죠. 그래서 현대 음악에서 여러분들 음악회를 가서 보면 뭐 이상한 그런 거 많이 하죠. 르르 한다든가 뭐 이런 소리 가지고 보통 그 텍스트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법이 많은데 현대 음악에서는 점점 이 언어라고 하는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론적인 측면보다 이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더 많이 처리가 더 그 언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의미론과 음성학적인 측면. 음성학적 측면이 훨씬 더 강조돼서 작곡되고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루치아노 베리오의 시퀸자 3번이나 리게티의 아방뚜르 시리즈, 누벨레스 아방뚜르 이런 작품들 보면 그쵸? 그건 거의 인성이 텍스트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건 모음으로만 돼 있고 그냥 악기입니다. 발성을 위한 도구로서 이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곡에 여러분 아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플룻이랑 베이스 플룻이랑 인성이랑 거의 비슷한 음고에서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모음들만 처음에 이렇게 제시하다가 거기에서 나중에 이제 자음까지 같이 얹어서 이렇게 제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또 그런 시고요. 두 번째 유겐트게 된 캔. 이거는 제가 한국어로 된 번역을 찾지 못했어요. 저도 이 독일어 원 시를 어떻게 어떤 경로로 경험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네, 구글에서도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고트프리트 켈러라고 하는 이 작가는 스위스 작가인데요. 그가 남긴 유겐트는 여러분 젊은 시절, 유년 시절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저한테는 여러분들만 했을 때의 시기도 유겐트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유겐트 하면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유년 시절에 대한 생각, 유년 시절의 게덴켄. 그래서 여기서 또 여러분 독일어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잠깐 그걸 번역을 해드리자면 슈피겔른이란 말이 남습니다. 슈피겔은 저거예요. 거울이에요. 여기서 다시 또 슈피겔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데 나는 나를 반추해 본다는 거죠. 그 예넨탁 그 시절의 나를 반추해 보는. 이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쓰인, 네, 직유적으로 쓰인 그런 표현에서 넘어가고요. 여기가 저는 질버자이트에는 은색 실이라는 건데요. 실버 스트링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거기가 뭐가 이제 그 시절 거기에서는 은색 실이 안슐라겐 울리는, 그러니까 가격이 돼서 때려져서 이제 울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의 이 부분이 굉장히 음악적인 게 공감각적인 그런 부분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의 현을 발현적으로 이렇게 튕기는 것 같은데 그 튕겨짐으로써 소리가 나는 그 은색 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음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플라는 뭔가 강조를 하기 위한 감탄사고요. 또 베벤트 갑된 에어스텐톤 이건 뭐냐면은 베벤트는 그 현이 진동하면 떨리는 그런 움직임을 얘기하고 갑은 있었다. 첫 번째 에어스텐톤. 그래서 그 아까 성악가가 그 암전되기 전까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부르던 그 부분이 이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곡에서 제 곡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선율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데 이 곡에서 유일하게 나름 서정적인 그 선율 비슷한 거를 연주하는 부분이 이 부분 댄 에어스텐토 첫 번째 그 데어 마인 레벤랑은 내 생애를 통틀어 여기 두 번 강조되죠. 이 시구가 에어스테 호이테노 그 부사고요. 강조는 부사고 오늘도 여전히 비더클랑 그 반향에서 울리고 있는 여전히 울리고 있대요. 그 어렸을 때 처음 그 톤이 그리고 옵디자이트 랭스트 치어리센쇼 비록 그 혀는 결국 끊어졌을지라도 아까 그 소프라노 연주자가 악을 쓰면서 마지막에 옵디자이트 랭스트 치어리센쇼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실은 끊어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리고 있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첫 번째 전시가 되게 좋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곡의 중요한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암전이 된 다음에 아주 우리 연주자분께서 아주 좋은 발음으로 그걸 해주신 폴 발레리라고 하는 제가 되게 또 흠모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폴 발레리의 샹송 아빠 이거는 제쳐놓은 노래 뭐 이런 뜻 하나도 안 보이시죠 여러분? 조금 보이시나? 네, 글자가 폰트가 너무 작아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것도 자화상 혹은 도펠갱어랑 조금 관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독백인데요. 자기가 물어봐 놓고 자기가 대답하고 그 페뚜 뚜뚜 그 포뚜 느세 뒤에가 대답이고 앞에가 질문이에요. What do you do? 그다음에 What do you want? 이 정도 되는 그런 거고 이제 그건 I don't know 그런 느세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몇 개의 그걸 거쳐서 다시 부티, 느세, 부티, 리앙, 메뚜 이런 구조로 이제 네 개의 연으로 같은 구조로 굉장히 또 음악 굉장히 원어를 들어보면 굉장히 음악적이에요. 이제 그런 거 음악하기 참 좋죠. 그런 음악성을 가진 시는 그게 이제 해석입니다. 한국말 해석. 다행히 번역이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그냥 속으로 보이세요? 읽어드려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같은 구조에 여기서 이제 또 그래서 처음에는 베이스 플룻은 그냥 도펠갱어입니다. 인성의 도펠갱어고 그 인성이 제시하는 그런 텍스트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소리들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고 그리고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제어돼서 절제돼서 제시되는 그런 인성 파트에 비해서 베이스 플룻은 그 여러 가지 시 해석이나 텍스트 해석 같은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담고 있죠. 그건 제가 슈만, 로베르트가 또 좋아하는 슈만의 가곡이 선율만 띄워놓고 보면 별로 볼품이 없어요. 슈만의 시의 해석, 또 문학적으로 깊이 해석한 그 해석은 피아노 반주 부분에 굉장히 많은 함량이 녹아 있죠. 그런 것처럼 저도 베이스 플룻의 어떤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부분, 표현적으로 강한 부분을 베이스 플룻을 많이 두고 성악 주자는 가급적이 절제를 시켰는데요. 그러다가 중간에 암전을 한번 겪죠. 그리고서 이 시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여러분 무대의 조명 전환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주자가 이제 베이스 플루티스트가 2인칭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문도 하고 기니사 드랭 하고서 트리를 하면서 하는 그 발음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을 걸고 대답도 하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 어둠 스탠드불 하나만 켜고 그런 장면이 되고요. 거기가 이제 중요한 그 텍스트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랑뉘, 그다음 송주 이런 거 다 베이스 플룻의 이 그 마우스 홀에다가 자기 발음을 숨을 불어 넣으면서 발음을 하죠. 그다음에 기니사 드랭 하던 그 부분은 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었었던 이건 제가 시를 살짝 각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우리말로 하자면 에고 의미 없다.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이런 거 참 에고 약간 허무주의적인 그런 부분이죠. 근데 끼니사 드리앙 하면 인성주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약간 플룻보다 이렇게 다운된 톤으로 그래 아무짝에도 별 쓸모가 없지 아무것도 아니지 량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nothing이란 뜻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베이스 플룻과 2인칭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씬에서 쓰인 거고요. 헤르만 헤세 여러분 잘 아시죠? 데미안의 작가. 그래서 사람 살다 보면은 몇 번의 이렇게 허물을 벗는 시기가 있죠. 그게 뭐 5살 때, 7살 때, 혹은 가장 유명한 게 중2 때, 사춘기 때죠. 그때 저를 뭐랄까 가끔 내 인생의 책, 저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었던 그런 책이고요. 지금은 그때만큼 좋아하진 않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저한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온 스피릿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이끌 인도자는 하임베 향수라는 헤세는 전 낭만주의자로 분류하는데 헤세의 문학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향수, 고향을 향한 그리움이죠. 그 고향이 꼭 지리적인 고향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하임 그가 꿈꾸던 하임이 그리고 이 대사를 얘기하는 그게 여주인공까지는 아니고 여성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인인데요. 그 여자 이름이 헤르미네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그 헤르만의 여성형 도펠갱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이상화돼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여성 인물인데요. 그리고 디제 무직과 조 에트와스피 맨 마지막에 인성 주자가 돌아서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뱉는 말이죠. 이것도 이 책에서 따왔는데요. 이 음악이 이게죠. 라움 게프로렌차이 공간으로 얼어붙은 시간이라고
워낙에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평서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그런 구절이냐면 이 주인공이 환영 속에서 모차르트를 만나요. 모차르트.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게 헤르만 헤세도 그렇고 모든 독일 작가들이 찬양에 맞이하는 인간의 정신이 가장 도달할 수 있는 지순의 경계 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영 속에서 모차르트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또 재미있는 장면은 거기서 바그너하고 브람스가 쇠사슬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래서 모차르트 무슨 죄입니까? 저 사람들 무슨 죄목이에요? 했더니 음을 너무 많이 낭비한 죄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헤세가 이상화한 그런 음악이 뭔 줄 아시겠죠? 모차르트, 알베르트 베이스 아주 그 가느다란 화음선 안에서 정말 천상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그 단선율로 제시되는 그 얇은 텍스처의 그 명랑한 음악.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모차르트의 아주 낭낭한 웃음소리로 끝나게 되는데 그 소설은 그게 이제 제가 저 뭐 여기서 이 작품에서 이런 얘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뭐 제목 도펠갱어고 뭐 그다음은 부활이고 뭐 얘기를 하지만 저도 이런 표제적인 음악을 많이 쓰긴 하지만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지시하는 바도 없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미하도 하는 바도 없고 오로지 그 음과 소리와 그리고 그 시간성마저 그걸 제거하고 나서 남은 그 건축적인 조화로움, 아름다움, 우주적 질서, 베토벤과 바하로 상징되는 그 경지를 가장 흠모하고 담고 싶어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재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블라블라블라 맨날 작품에서 이런 저런 얘기 하고 싶어 하고 가장 위대한 경지는 적어도 그 절대음악의 그 공기도 어떤 진공 상태에서 울리는 음악 같은 네 그게 그래서 이게 의문문이 된 거는 아까 자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곡을 작곡하고 나서 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날짜 적고 사인하잖아요 악보에다가 그러면서 그거 하기 전에 이 구절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가 이 쓴 음악이 그래서 공간으로 얼어붙은 시간이라고 하고서 일종의 자신에 대한 조소죠. 쯧쯧쯧하는 문학에는 평서문이지만 그래봤자 넌 안 돼. 뭐 이런 자조 비슷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끝나고 자화상 이것도 이제 서정주의 자화상 너무 유명한 시죠. 서정주는 이제 친일한 그 문인으로 유명하지만 친일을 했음에도 이분은 너무 그 뛰어난 음악성 때문에 미워할 수 없는 너무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남기셨죠. 이게 그 절창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의 가장 엑기스가 되는 이 부분을 이제 저는 갖다 썼습니다. 예술가로서의 혹은 존재론적 그런 얘기가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마 위에 얹힌 시에 있을 몇 방울의 피. 네, 이거는 언제 제시되냐면 아까 연주자가 그 폴 발레리의 시를 다 읽고 나서 뭐 죽음이란 뜻이죠. 그 단어를 뱉고 나서 불이 다시 켜지죠. 그리고선 이 얘기가 이 음원이 연주자가 흘러나오는데 분명히 마이크로 그래서 연주자가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연주자는 입을 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약간 관객 여러분께 이제 트릭을 건 건데 뭐냐면 아까 제가 어느 게 내가 본 게 이제 진본이냐 복제냐 지금까지 연주자가 노래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주자가 그래서 등지고 있었고 여러분들은 연주자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진 못해요. 단지 거울에 비친 그 상만 볼 수 있죠. 근데 입을 뻥긋뻥긋 한다고 그래도 그분이 립싱크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뒤돌아섰는데 입을 떼지 않고 있으면 잠깐 착각하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들은 소리들이 원본이 아니라 이미 한번 녹음을 거친 복제물이 아닌가 하는 여러분 중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트릭을 관객들한테 걸고 싶었고요. 그래서 네, 이 시를 배경으로 그 연주자가 다시 뒤를 돌면서 계속 등지고 있었던 그 포지션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가 그쵸 거울이라고 하는 게 빠질 수가 없죠. 이상의 이 거울이란 시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거는 이제 2인칭화된 그런 도펠갱어와에 대한 묘사죠. 마찬가지 예술가로서의 그 자의식이 외로된 사업. 네, 요 구절이 저는 제일 좋았고요.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 이거는 녹음된 음원으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고요. 그때도 이제 음원은 나오지만 연주가는 입을 다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자기 이제 육성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외로 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그게 두 개 아마도 그냥 실제로 발성하는 그 소리 그래서 이 곡에서 마이킹이 필수적인데요. 이 트릭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로 음악 회장에서 들리는 육성이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 그 음질의 녹음 음원과 그냥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그 음원의 음질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들은 게 원본이었나 복제물이었나 끝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관객들을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네 개의 여기서 이거부터 설명해야겠구나.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었던 슈베르트 네음 모티브 어둠 속에서 여러분은 이 네음 모티브를 들으면서 처음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암전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네음 모티브로 시작을 합니다. 그 미플랫이죠. 이게 왜 미플랫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 비마이너의 선율을 D로 전조했습니다. 왜 전조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베이스 플룻이라고 하는 악기, 플룻 패밀리의 가장 저음 악기, 콘트라베이스 플룻을 제외하고 가장 저음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 베이스 플룻의 음력이 C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베이스 플룻의 그 최저 음력의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B 마이너면 벌써 처음에 B와 A 샵은 벌써 그 음력을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력을 알뜰히 쓰기 위해서 D로 2초에서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곡의 이제 그 중심 토널 센터는 D가 됩니다. 그래서 미플랫은 아까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얘기했었던 그 네아폴리탄 그 코드죠. 그래서 이 네 개의 음과 E 플랫과 그리고 원 음의 형태인 E 내추럴 그 다섯 음과 아까 낭송음이라고 얘기했었던 A 거진 그걸로 한 95% 음소재가 그걸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최승자 씨네 왜 이러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모음만 가지고 트라이앵글은 아까 내 청춘의 영원한 트라이앵글 기억나시죠? 그다음 이제 자음을 부여받아서 괴로움 이건 조금 그리고 나서는 도펠갱어라고 그랬잖아요. 베이스 플룻이 그거를 먼저 출발한 인성을 흉내내면서 이분은 이제 그리움을 하고 의우 같이 노래하면서 디음을 내는 거예요. 약간 멀티 사운드 이걸 징톤이라고 하는데 약간 멀티적인 그런 음색을 냅니다. 아주 음산하죠. 왜냐면 이게 지금 미분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슬랩과 더불어 도레 이것도 도레 파미 이거 왜 이렇게 오는지 아시겠죠? 레 도샤 파미 전부 그 베이스 플룻에서 제시됐었던 그 1단음표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연타돼서 나오는 그 음들은 전부 다 이 네음 모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유겐트게 덴켄 고트프리트 켈러의 그 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글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음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정말 그 네음만 가지고 쓰려니까 너무 단조롭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미레 솔파가 있긴 있지만 요거는 아까 레 도시아 파미 그곳에 이 장이도 위로 이조한 그런 소재죠. 그리고 어머야 다시 다 C샵 모든 음들이 다 구성 파미 도레미 미레 도레미 도레 도레미 미레 전부 다 미레 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모티브에서 제시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폴 발레리 어둠 속에서 이제 베이스 플룻과 대화하는 그 지점에서 아까 제가 낭송음이라고 했었던 A음이 제시돼서 계속 그리고 그거를 아까 슈베르트에서 파세프트 미 그런 얘기 있어. 나를 뭘 흉내내면서 조롱하니? 뭐 그런 단어 있었잖아요. 베이스 플룻이 마찬가지로 선창하는 인성 파트를 모방하면서 이제 트트 같은 음고로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인스트루멘트 그 악기에다 대고 속삭여라. 키니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한풀 꺾여서 그래봤자 소용없지. 매드량 nothing 그걸 얘기하는 거고 도시압 레는 왜 도시압 레인지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짜증 내실 것 같아요. 요거는 호흡 소리 너무 작게 나오죠. 안 보이시죠? 이거는 거의 숨소리만. 요거는 반 이거 공기 반 소리 반 피치 반 그다음에 호흡 소리 반 이렇게 호흡 양을 조절하는 그런.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레도파미 플룻이라고 하는 키클릭의 그 음고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죠.
그래서 레도팜 처음에는 이제 퀵클릭을 해다다다다다 그 클릭 소리만 들리다가 소음 소리가 들어갔다가 다시 호흡량을 조절하면서 계속 밀당을 하는 그런 섹션입니다. 거기서 이제 또 마찬가지 우리 레도파미를 들었다가 다시 잃었다가 다시 레도파미가 생겼다가 다시 들었다가 그런 부분이죠.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첫 번째 작품도 저 너무 많이 떠들었나요? 그러네요. 네. 그럼 빨리 그다음 그걸로 무아래. 무아래는요. 아이고 여기부터 가면 안 되는데. 이것도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한 개념이에요. 무아래는 뭐냐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두 개의 얇은 여러 모기장 같은 거 두 개 이렇게 겹쳐서 보게 되잖아요. 무늬를 가진.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력선처럼 하늘하늘하는 무늬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은 굉장히 얇은 한복감으로 되어 있는 천이 여러 개 겹쳤을 때 그런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패턴을 고유한 패턴을 가진 무늬가 이렇게 겹쳐졌을 때 나타나는 제3의 무늬 패턴 이런 걸 무아래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제가 최초로 이렇게 맞닥뜨리게 된 책이 이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13가지 생각 도구들 그 천재가 이렇게 불꽃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인간의 지적 활동을 13가지 범위로 분류로 해서 정리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신입생들 그 필독 도서목록에 항상 있는 그런 책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되게 흥미있었던 게 이제 패턴 인식과 패턴 형성 그런 부분인데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견 보기에 이렇게 질서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그 현상 속에서 어떤 패턴과 어떤 일반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법칙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고요. 뭐 체스 기사나 바둑 기사들이 그 패턴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죠. 과학자들이 법칙을 그거 할 때도 뭐 뉴턴이 남들은 다 뭐 떨어지건 왜 무거운 물건들을 위해서 밑으로 떨어지는가 뭐 그냥 별 그거 없이 넘어갔을 때 그 사람은 거기에 흥미를 갖고 지구 내부에서의 어떤 끌어내는 그런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패턴들을 일반화시켜서 이제 어떤 법칙으로 만들고 가설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이게 무아래 현상입니다. 두 개의 일정한 패턴을 갖는 무늬가 반복해서 겹쳐지면서 나타나는 또 어떤 제3의 무늬들 이런 현상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프리카 여기서 또 이제 음악과 관련된 또 흥미로운 재면 뭐였냐면은 아프리카 여러분 그 폴리리듬으로 유명한 아프리카 민속 음악을 그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리게티가 교루 리게티가 이제 자신의 그 음악을 쓰는데 그 폴리리듬적인 그런 패시를 쓰는데 굉장히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한 그런 리듬적으로 굉장히 고도로 복잡화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음악을 연주하는 그 연주자들은 전혀 훈련을 받은 우리 같은 경우에 뭐 하여튼 십수년 서양음악 같은 경우 훈련을 받아야 대학에 들어와서 연주자로서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마을의 평범한 부족민들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그 리듬 패턴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조합하고 짜집느냐 하는 그 편집하는 방법이 굉장히 흥미롭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잡한 어떤 다층의 폴리리듬이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예를 들은 게 한 사람은 8박짜리 단위를 똑같은 리듬을 계속 반복하고 또 한 사람은 또 9박 단위의 그 리듬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12박 그렇게 이제 계속 서로 다른 주기로 반복되는 그런 패턴의 음악이 여러 번 중복이 되다 보면 이 세 수가 동시에 끝나는 그러니까 그 피리어드가 그 세 개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그 지점이겠죠. 8, 9, 12에 72박째 돼서야 이 모든 피리어드가 끝나고 그다음 이제 새로운 또 다양한 그 순간까지 매번 다른 리듬의 조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각각의 연주자는 굉장히 이거는 이제 도형이 다른 거는 타악기가 다양한 타악기가 쌓였기 때문에 타악기 리듬의 음색이 달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겠죠. 리듬 패턴은 단순하지만 그거를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리듬의 조합과 무늬의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 음악에서 음악할 수 없을까. 그래서 첫 번째 이건 무아래 원에서 썼었던 그런 리듬 조직인데요.
플룻은 8마디로 아니 8박으로 되어 있는 리듬 패턴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클라리넷은 9박, 첼로는 12박, 피아노는 18박 단위. 예. 그리고 여기 제가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두 개의 악기가 8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24 혹은 세 악기가 만나는 지점, 또 48, 54 이런 식으로 모든 악기는 다 아니지만 두 개 혹은 세 개 악기가 겹쳐지는 부분에서 이제 서브 패턴이라고 하는 제2의 패턴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모든 박에 공통적으로 결절점을 갖는 여기에서 형식의 분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피리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음원으로 앞부분만 잠깐 짧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멀쩡하게 컴퓨터로 이렇게 사보된 그런 악보도 있지만 가급적 그 작업 그 과정에 뭔가 재치를 여러분들 느끼시라는 차원에서 이제 필사본으로 제가 손으로 직접 그린 악보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 그 음원을 들려드립니다. 두음을 묵음하고 하모니스 포지션은 안 돼 이런 뜻이죠. 그래서 18박 아까 섭 패턴이라고 했었던 그 박에서 이제 풀 패턴. 여기는 24박. 여기도 섭 패턴 결정. 여기 페달 노이즈가 있는 박도 저게 잘 안 보이네요. 36박입니다. 여기도 48박, 54박 여기도. 여기서 두 번째 프레 72박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72박. 여기서 이제 피아노가 자기가 누르고 있는 그 압력을 바꾸고 손을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면서 음색을 계속 바꿔서 나가죠. 여기도 결주하죠. 그래서 여기도 결절죠. 맞습니다. 여기도 120박이. 여기도 세 번째 프레이드. 프레이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실험들이 가자. 네 번째 피리어드부터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제시했던 피아노의 음향이 아주 장렬히 이동하게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8박단위, 9박단위, 그리고 12박단위의 리듬, 그걸 어떻게 리듬이라기보다 어택을, 세 번째 피리어드부터 그게 제시가 되는데요. 플룻은 8박, 9박, 12박, 18박.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어떤 단위로 제시, 아까 그 용배 리듬 패턴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여러분 박자를 박자답게 하는 거는 뭘까요? 제가 이런, 지금 제가 친 건 리듬이니까 박자입니까? 그쵸. 대답하기 좀 그렇죠. 대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네, 그것은 정답은 리듬이죠. 박자는 뭐를 가져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액센트죠. 그리고 동기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마디인 이유도 최소한에 요구되는 박자성과 주기성 때문에 그렇죠. 2번 이상 액센트 패턴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걸 박자라고 인식하고, 그랬을 때 그 액센트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말에 있어서의 인토네이션 같은 건데, 그래서 저는 그 리듬의 단위를 짜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택으로 그거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 박자 3, 3, 2의 조합이었던 것 같고요. 플러스 3, 3, 2. 그리고 클라 같은 경우에는 2, 5, 2, 2, 아니네. 2, 2, 5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2박자, 2박자, 5박자. 그리고 첼로 같은 경우는 2, 5, 5박, 또 2박. 그리고 또 5박, 2박. 계속 그 단위로 이제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 피아노는 계속 이제 뒤에서 배경에서 이제 그 어떤 리듬, 네, 문양을 짜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어택을 두지는 않았고요. 여기서도 계속, 여기는 쉼표가 하나 빠져 있네, 지워져 있네. 3, 3, 2, 3, 희미한 숫자들 여러분 보이시나요? 3, 2. 여기도 마찬가지 2, 2, 5, 2, 2, 5.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세 가지 수합의 세 가지 수의 조합으로 이제 잘라가면서 이제 그것들 만들었는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부 소수들로 되어 있죠. 네, 저는 그 소수의 그 고고한 매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과 자기 자신 외는 범해지지 않는 그런 수죠. 그래서 저는 피보나치도 많이 쓰지만 모든 그 숫자를 필요로 할 때는 그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계속 같은 형태로 계속 3, 3, 2, 3, 3, 2, 2, 2, 5, 2, 2, 5 그런 식의 이제 어택 패턴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미세한 음들은 사이사이에 있는 음들은 그런 식으로 분절되어 있는 그 리듬 마디 단위 안에서 제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아레 2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건 무아레 1이랑 거의 작곡 그건 비슷해요. 하지만 이 곡이 다른 점은 조금 그때 제가 처했었던 시대적인 정신적 상황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데, 우선 제가 아까 작곡가로서 메타뮤직을 쓰고 싶다는 어떤 작은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와 비슷한 소망이 지금은 이제 실현이 됐지만 이 곡으로서 뭔가 전자기타나 드럼셋이나 좀 그런 껄렁한 악기들, 대중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껄렁한 악기들 가지고 좀 껄렁껄렁한 음악을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프로젝트 21 음악 감독님이 저한테 작품을 비춰가시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동안 한국 외를 타악기만 하나 써도 굉장히 과정이 복잡하고, 타악기 그 페이는 누가 내며 뭐 군반비는 누가 내며 굉장히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자기타니 뭐니 하고 싶은 건 다 해라. 그래서
그래서 너무 신이 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편성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테너 색소폰과 비플랫클라와 더블 베이스와 전자기타, 그다음에 드럼셋까지 완전 대중음악씬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악기들이죠. 그걸 통해서 약간 재즈한 음악을 쓰고 싶어 했는데 결과적으로 락 비슷한 그런 음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쓰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묘할의 원과 차별되는 그런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소위 말하는 전 정치에 관심이 무지 많습니다. 왜 많은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데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총선이나 대선 이런 게 있으면 거의 한 달 정도는 거기 막 SNS와 그다음에 뉴스 이런 거 계속 거기에 매달려 삽니다. 그게 작곡가로서 예술가로서 별 우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닌 척하고 살지만 저는 내면에 참으로 많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색을 여기다가 입힌다던가 그래서 내 곡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나의 정치적 견해를 밝힌다던가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 정치적 성향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건데 제가 유일하게 그런 소재를 제 작품 안에 넣은 유일한 예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객들한테 이렇게 눈치채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제 음악이 프로파간다가 된다든가 구호가 그런 건 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썼냐 그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그쪽으로 향한 저의 관심이나 에너지가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이든 것이든 간에 그게 어떤 종류의 에너지가 나한테 형성이 되면 그 에너지를 땔감 삼아서 연료 삼아서 작품을 쓰는 어떤 에너지로 삼아보자 치환해보자 실제로 저는 이 껄렁한 악기들과 편성의 악기들과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어떻게 담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이 작품을 즐겁게 끝낼 수 있었고요.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곡을 쓰는 과정을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데 이 곡을 쓰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이제 음원들을 제가 테이프 형태로 여기 곡에서 많이 녹여놨는데요. 그 음원들을 잠깐 소개시켜 주자면 네. 이게 다 어디 갔지? 네. 제가 만들어놨을 때 음원 파일이 다 사라졌네요. 여기는 보이는데. Politischen Protest mit der Popular Music, also 이상하네요. 네, 그럼 이런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슬로베니아죠. 슬로베니아의 이제 철학자입니다. 가장 지금 철학계에서 세계 철학계에서 가장 핫한 그런 철학자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그 인터넷 생중계로 그 강연 아주 흥분해서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원은 유튜브에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거리에서 이 확성기를 들고 이제 대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음원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시민 운동 중에 하나였었던 Occupy Wall Street,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자본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그런 시위에서 이제 지젝이 그 대중들을 향해서 이제 고를 외치고 그런 길거리에 굉장히 생생한 음향이 잡혀서 같이 잡혀서 굉장히 조악한 음질이지만 저는 되게 좋았고요. 지색의 목소리여서 더 좋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음악을 혹은 자기 음원 곡에서 이거를 쓰고 싶을 때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저작권이죠. 저작권에 저촉되는 그런 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지색의 어떤 이런 어떤 가두 행렬에서의 이런 육성 목소리는 저작권에 그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갖다 썼습니다. We are called losers, but the true losers are down 발음이 there on Wall 나쁘죠. 이 사람 Street. 동구권에 They were bailed out by billions of our money. We are called socialists. We are called socialists. But here there already is socialism for the rich. They say we don't respect private property. But in the 2008 financial crash. 네. 두 번째는 이제 테오도로 아도르노라고 하는 음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이 철학자의 강연, 이분의 강연 중에서 이제 녹음한 음원인데 이 분은 돌아가신 지 사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에
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중음악이 갖는 제가 이 곡에서 그 도입하고 싶었던 대중음악이 갖는 어떤 정치적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Politischen Protest mit der Popular Music, also mit der Unterhaltungsmusik zusammenzubringen, deshalb zum Scheitern verurteilt sind, weil die ganze Sphäre der Unterhaltungsmusik politisch. 어머, 그것도 이제 곡의 어느 부분에서도 삽입이 되어 있고요. 신년 기자회견 이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네, 조금 네 그냥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신문의 편집 기사가 그렇죠. 어떤 기사를 실을 것인가, 어떤 순서로, 어떤 잘 보이는 그 편집의 원리가 그거에도 적용이 되지만 제가 이제 제 정치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소재를 택했는가와 어떤 식으로 이제 음악에서 이걸 썼는가는 네, 여러분들 어렴풋이 눈치채실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대운하 공약은 포기한다고 하셨지만 대신 4대강을 하셨죠. 낙동강 녹차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익숙한 목소리죠? 녹조 현상이 지금 낙동강 중상류를 향해서 급속하게 북상 중이라고 하는군요. 현재 하만보, 합천보, 달성보를 넘어서 대구에까지 상륙한 녹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존 인물인 손석희 앵커의 이 음원은 저작권에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음원 같은 것도 저작권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거가 뭐가 있냐면 오늘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부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에 그냥 어떤 통보성 발언 같은 경우에 앵커의 멘트는 저작권에 해당 사항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저를 굉장히 안타깝게 했었던 게 저 녹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목소리가 아니면 여기 지금 다급하게 외치는 비행기 파일럿의 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는 이 절박한 그게 이제 의미적으로 Mayday, mayday, mayday. Camera 1, 2, go. Engine failure. Climbing straight ahead. Stand by. Number 640. Shamrock 1, 2, Golf Heavy, Roger. Declare emergency. Confirm Shamrock 1, 2, go. 메이데이는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만 거진 추락 직전에 이제 굉장히 두 번째 버전의 메이데이가 있습니다. Mayday, mayday, mayday. 9815 Lima. I'm in trouble. Mayday, mayday, mayday.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쓰인 이제 음원이 라디오 15. 이건 뭐냐면 이 소리예요. 그쵸? 메이데이를 외치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모든 울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소리만 남게 됩니다. 아우, 제가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었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 곡인 무아레 2의 음원을 네, 악보와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키워주세요. 안 돼, 키워. 또 3, 2, 3 어쩌고 하는 그 무아래 원의 흔적이 보이죠? 9, 8, 12, 18하는 그 단위의 각도.
저 깜빡했네요. 네, 스트라비스키 봄의 제전에서 인용이 있습니다. 네. We are called losers, but the true losers are down there on Wall Street. They were bailed out by billions of our money. We are called socialists. We are called socialists. Indeed, 2008 financial crashdown. More hard-earned private property was dreamers are those who think things can go on indefinitely the way they are. We are not dreamers. We are the awakening. We are the awakening. We are the awakening. Politischen Protest mit der Popular Music, also mit der Unterhaltungsmusik, zusammenzubringen, deshalb zum Scheitern verurteilt sind, weil die ganze Sphäre der Unterhaltungsmusik 대우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합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이상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